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가 살아 숨쉬듯 생생하게 움직이면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리켜 스토리텔링의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생명력을 발휘해 독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나아가 독자를 설득하여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은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죠. 미국의 작가 리처드 라이트는 어린 시절 한 이야기를 들은 후 받은 충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자 현실이 변했고 사물의 형태가 바뀌었으며 세계는 마술적 존재로 채워졌다. 삶에 대한 감각은 더욱 깊어졌고 사물에 대한 느낌도 달라졌다. 마법에 걸린 듯 매혹되어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나를 깨운 그 이야기의 감각들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았다. 리처드 라이트가 극적인 언어로 표현한 이야기의 힘을 현실에 옮겨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 종결, 서스펜스, 인과관계 등입니다. 갈등은 히라보로 아곤이라고도 합니다. 갈등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주동인물은 주인공, 반동인물은 적대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서사의 갈등이 선악간의 선명한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는 갈등을 만들기 위해 대립하는 세력을 세워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갈등은 사건이 발달한 이후 절정까지 끌어올리는 동력이 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란 말이 있죠? 이야기의 결말은 독자가 작품 감상을 끝낸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기억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결이란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종결은 갈등 해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결은 독자가 이야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것, 즉 욕망의 대상입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끝나는 걸 가리켜서 종결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야기의 끝을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죠. 바로 엔딩입니다. 종결은 독자가 이야기 안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욕망과 관련이 깊다고 말씀드렸죠. 작가는 그런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기법들을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종결 이전에 경험하는 불안정과 긴장 상태를 즐깁니다. 사실 종결의 결핍 상태는 서사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서사는 대부분 초조함과 호기심, 부분적 만족 상태를 오르내리게 만드는 서스펜스와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서스펜스입니다. 서스펜스란 종결을 지연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기대감과 염려를 부여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플롯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체홉의 말을 또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첫 장면에서 벽에 총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면 둘째 장면이나 셋째 장면에서 그 총이 발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총이 발사되는 순간이 계속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서스펜스입니다. 이렇게 서스펜스만 계속 일으키다가 이야기가 완전한 종결에 이르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 번 가정을 해봅시다. 발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이 발사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 그때 관객의 마음에는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종결에서의 놀라움은 이야기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효과를 부여하는데요. 바로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전체를 앞으로 가서 하나씩 되짚어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놀라움을 느낀 직후에 자신이 이제껏 읽어온 이야기에 새로운 형태와 색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은 종결이 적합한 것이었다라고 여기게 되면서 감상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스펜스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또한 놀라움은 상황이 어느 정도 다르게 펼쳐지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작가는 스토리텔링을 할 때 플롯 공식들을 곧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변주하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죠. 종결은 때에 맞춰 일어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서스펜스, 놀라움 등 다양한 감정들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작가는 이야기를 한층 풍부하고 생기 있게 빚어내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기법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인과성입니다. 사건들은 인과관계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야만 독자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인과적 관습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사건들을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서사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가 간청했다. 갑자기 그녀는 두통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이 두 문장들에는 그가 간청하는 내용과 그녀가 두통을 느낀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독자는 자동적으로 그녀의 두통과 그의 행위를 연관시키죠. 자동으로 전후 사건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문장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었다. 그러고 나서 왕비도 죽었다. 왕이 죽었다. 그러고 나서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 사이에서 의미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두 번째 예문에서는요. 왕이 죽은 다음에 왕비가 죽은 이유를 슬퍼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 슬퍼서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아도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인과적 연관을 찾아냅니다. 인과관계는 서사의 책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략을 매일 정치적 연설, 설교, 광고, 기타 공적 담론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이 민트향을 맡으면 당신의 슬픔은 사라집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민트향과 슬픈 감정 사이에서는 아무런 인과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나란히 연관시킴으로써 광고는 소비자들의 오인을 이끌어내고 있죠.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큼 사건들 사이에서 인과성을 찾는 우리의 본능은 강력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사건들의 맥락을 연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적 힘임을 명심하시고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원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결과 끝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스토리텔링에서는 다른 개념이에요. 종결은 갈등이 해결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끝, 즉 엔딩이란 말 그대로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종결은 보통 엔딩과 겹쳐지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야기가 끝나도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있죠. TV 연속극, 대하소설, 시즌제 드라마. 이들은 사실 엔딩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있는 형태예요. 프리퀄은 이야기의 끝을 해체하는 변형된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엔딩을 끝없이 지연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끝을 알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모르고 감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포일러, 즉 작품의 결말을 미리 알게 되었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와 연극을 볼 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안에 몰입해서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희망과 공포, 흥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 관람할 때라는 다른 느낌이겠지만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여전히 크게 웃거나 울게 되죠. 심리학자 리처드 게릭은 결과를 미리 알게 되어도 여전히 서스펜스를 느끼는 현상을 가리켜서 변칙 서스펜스라고 명명했답니다. 이번 시간도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이론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술, 즉 내레이션 기법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